2025년 8월. 우리는 흔히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영순 씨에게 집은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의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 위로 떨어진 붉은 물방울 하나. 그것은 단순한 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층에서 보내는 살려달라는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 신호였습니다. 수도 검침원은 빈집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는 계량기를 보고 경고장을 남겼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빈집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은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지만 영순 씨는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 진실의 끝에 자신의 가족이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죠.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윗집 여자의 귀걸이, 그리고 한밤중에 윗집으로 향하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 가장 평범했던 일상이 가장 잔혹한 스릴러로 변해버린 5일간의 기록. 피보다 진한 가족애가 어떻게 괴물을 키워냈는지 그 참혹한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지워지지 않는 천장의 얼룩처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의 기록.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밤, 지루하게 이어지던 장마가 드디어 끝났지만 202호 거실은 여전히 눅눅한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명을 다해가는 형광등이 희뿌연 빛을 힘겹게 토해내고 있는 식탁, 그 아래서 영순이 홀로 입맛 없는 저녁을 깨작거리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죠. 후, 비가 그쳤는데도 집안 꼴이 왜 이래? 영순이 뻐근한 목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 정적을 깨고 천장 어딘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이게 무슨 소리야? 영순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두리번거리자 주방과 거실의 경계인 낡은 조명 등 바로 옆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에어컨 배관에서 물이 새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벽지를 적시고 있는 액체의 색깔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또? 어머, 저게 뭐야? 곰팡인가? 단순한 물기가 아니라 검붉은 색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벽지를 타고 꿈틀거리며 번지고 있었기에 영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색깔이 왜 저렇게 시뻘게? 홀린 듯 천장 바로 아래로 다가가 살펴보니 얼룩은 이미 영순의 두 손바닥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크게 퍼져 불길하게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식탁보 위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며 하얀 레이스 식탁보 위에 선명하고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영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식탁보에 묻은 액체를 닦아내려 했는데 그 순간 코끝으로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욱, 냄새가 왜 이래? 그것은 분명한 쇠 냄새, 아니 오래된 피비린내였고 거기에 코를 찌르는 독한 락스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어 영순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태석이 튀어나오듯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당신 뭐해? 태석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영순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여보, 이거 좀 봐. 천장에서 피 같은 게, 비키라고. 손대지 말란 말이야. 태석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거칠게 튀어나왔고 영수는 남편의 강한 악력에 밀려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래? 천장에서 뭐가 새는데 냄새가 이상하다니까? 알아, 안다고.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저리 가 있어. 태석이 영순을 식탁 의자 쪽으로 떠밀다시피 했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번들거리는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질 듯 헐떡거리고 있었죠.
당신 땀 흘리는 것 좀 봐. 어디 아파? 영수는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지만 태석은 천장의 붉은 얼룩을 힐끗 노려보며 다급하게 말을 뱉을 뿐이었습니다. 이 빌라가 낡아 빠져서 그래. 재개발한다고 관리도 안 하잖아. 그건 아는데 저게 빗물은 아니잖아. 배관이야. 배관이 거실 천장을 가로질러 가잖아. 위층 하수도관이 터진 거라고. 하수도 물이 저렇게 빨개? 냄새도 꼭 피 냄새 같고 오래된 쇠가 삭으면 원래 녹물이 저런 색이 나와. 당신이 설비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태석이 고개를 휙 돌리며 쏘아붙였지만 그는 끝까지 영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피하는 태도를 보자 영순의 머릿속에 불현듯 며칠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5일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쿵, 쿵, 쿵. 윗집 302호에서는 밤마다 바닥을 내리찍는 듯한 발소리와 고성이 끊이지 않았었죠.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아 영순이 시끄러워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내가 오늘 아주 끝을 보고 말지. 태석은 거실 구석에 있던 야구 몽둥이를 집어들고 살기 등등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태석의 모습은 엉망이었는데 옷은 비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말은 좀 통했어? 영순이 물었지만 태석은 입을 꾹 다문 채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고 한참 동안 물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기이한 건 그 뒤로 윗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는 사실인데 쿵쿵거리는 소음도 악을 쓰는 고성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남은 건 무거운 적막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식탁 위 붉은 얼룩을 다시 내려다보며 결심한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관리실에 전화해야지. 그때 태석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내놓으라고. 뭐 하는 짓이야? 영순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밤중에 관리실이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 깨우지 말고 있어. 지금 당장 누가 와서 봐야 할 것 같다니까. 저게 어떻게 녹물이야. 내일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한다고 했잖아. 당신 오늘 진짜 이상해. 꼭 무언가 숨기는 사람처럼 굴잖아.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태석이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자 영수는 주춤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는데 눈은 핏발이 서서 충혈되어 있었고 광대뼈 아래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눈이 왜 그래? 잔말 말고 들어가자. 태석은 영순의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넣고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덩그러니 거실에 남겨진 영순의 귀에는 여전히 천장에서 떨어지는 기분 나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똑똑! 붉은 물방울 하나가 식탁보 위에 또다시 떨어져 번져갔고 그날 밤 영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베란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석이 베란다, 창고, 문을 여는 소리에 이어 공구함을 꺼내는 둔탁한 금소금과 비닐을 뜯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끽, 쿵. 이내 태석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멀어지더니 현관문이 열리고 다시 닫혔습니다. 영수는 질끈 눈을 감으며 터질 듯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이 새벽에 공구를 들고 어디를 가는 거야? 남편이 어디로 가는 건지 도저히 물을 수가 없었고 아니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 영순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태석은 이미 거실에 있었습니다. 영순은 마른 침을 삼키며 헤라로 천장을 긁어내고 있는 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침부터 뭐해? 일어났어? 일단 틈새를 좀 막아놓으려고. 태석의 손에는 커다란 하얀색 실리콘 튜브가 들려 있었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그는 천장의 붉은 얼룩 위로 하얀 실리콘을 두껍게 짜바르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덮는다고 해결이 돼? 윗집에 가서 말을 해야지. 다 말리면 괜찮아질 거야. 시끄러우니까 밥이나 차려. 영수는 사다리 아래에 서서 하얀 실리콘 덩어리가 붉은 얼룩을 덮어가는 광경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듯이, 아니 영원히 묻어버리듯이 말입니다. 냄새는 어쩔 건데?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환기하면 빠져. 잔소리 좀 그만해. 태석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독한 실리콘 냄새가 거실에 퍼졌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락스 냄새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하지만 하얀 실리콘 밑으로 붉은색이 기어이 배어 나왔는데 마치 억울하게 죽은 누군가의 눈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핏빛 눈물처럼 말이죠. 8월 13일 오전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빌라 복도에 낯선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회색 시멘트 바닥을 두드리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통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처럼 규칙적이고 냉정했죠.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새어나오며 고요했던 빌라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놓았습니다. 302호 김미숙, 가족 실종 신고 접수 확인. 윗집 302호 세입자 김미숙의 가족이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넣은 것은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도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덧붙여지면서 사건은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40대 중반의 형사와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젊은 형사 2명이 2층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여기군. 일단 목격자부터 찾아보지. 선임으로 보이는 남자가 턱짓으로 202호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잠시 후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영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보이자 영수는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202호 거주자 맞으시죠?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40대 남자가 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영순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강철민 경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경찰이요? 영순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는데 그 순간 거실 안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태석이 영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뒤로 밀어내며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아침부터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태석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 형사를 번갈아 훑어보았습니다. 강경희는 태석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윗집 302호 김미숙 씨 아시죠?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분을 보거나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강경희의 매서운 눈이 태석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소. 며칠 전 밤에 정확히 언제쯤이었습니까? 한 닷새 전인가. 밤 11시쯤이었을 거요.
태석의 목소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며 확신에 찬 어조로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큼지막한 캐리어를 끌고 나가더라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하고 났소. 혼자가 아니었어. 웬 낯선 사내놈이랑 같이 나가는 걸 내가 똑똑히 봤지. 낯선 남자라고 하셨습니까? 인상차기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강경희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꿈틀거리며 되물었습니다. 태석은 기다렸다는 듯 침을 튀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워서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키가 꽤 컸소. 그 여자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 보이더구먼. 둘이 뭐가 그리 급한지 후다닥 내려가더라고. 강경희가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펜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각사각.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잠시 현관을 채웠습니다. 기록을 마친 강경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태석의 손으로 향했다가 다시 영순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사모님은 어떠셨습니까? 남편분 말씀처럼 캐리어 소리를 들으셨나요? 강경희가 영순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순은 태석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태석의 눈이 무서울 정도로 영순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영순이 마른 입술을 떼며 망설였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는 못 들었어요. 태석의 미간이 확 구겨지며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쿵 하는 소리만 들었어요. 아주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요. 쿵 소리라, 네. 한번 크게 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요. 강경희의 펜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태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캐리어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사모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군요. 아, 이 사람이 나이를 먹더니 귀가 어두워서 그래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드르륵 거리는 소리를. 태석이 과장되게 손을 내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태석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아주 잘게 떨리고 있었죠. 강경희의 코가 킁킁거리며 실룩거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강경희가 태석 쪽으로 한 발짝 성큼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락스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뭐? 현관 밖까지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대청소라도 하셨습니까? 태석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며 흔들렸습니다. 아, 청소했소? 장마 끝나고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서 좀 닦았지. 그게 뭐 잘못됐소? 아닙니다. 그냥 냄새가 독해서 여쭤본 겁니다. 강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석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락스로 청소를 했다는 사람의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은 검은 때가 띠를 두른 듯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곰팡이라기보다는 흙이나 혹은 말라붙은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사각사각. 강경희가 다시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메모가 태석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위층 상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희가 수첩을 덮으며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형사도 따라 움직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자, 잠깐만요. 태석이 갑자기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려는 형사들의 앞을 몸으로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디 가시오? 왜 남의 집 앞을 기웃거려? 302호 확인하러 갑니다. 거주자 안전이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 집 사람 없다니까. 내가 짐 싸서 나가는 걸 똑똑히 봤다고 하지 않았소. 태석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터질 듯했고
목에는 굵은 핏대가 지렁이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직접 확인하는 게 절차입니다. 강경희가 무미건조하게 대꾸하며 태석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형사들이 302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형사가 도어락 키패드를 살피며 강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장님, 강제 개방할까요? 비상키 가져오라고 할까요? 잠깐, 손대지 마. 태석이 헐레벌떡 302호 문 앞으로 달려와 등 뒤로 문을 가리고 섰습니다. 마치 그 문 뒤에 숨겨진 보물이라도 지키려는 사람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 나가는 걸 봤다니까 왜 이래? 죄 없는 남의 집 문을 왜 부수려고 그래요? 비키세요. 위급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은 무슨, 당신들 영장 있어? 영장 가져왔냐고. 태석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단어에 강경희의 미간이 좁혀지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젊은 형사를 돌아보며 눈짓을 보냈고 젊은 형사는 난처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 실종 신고로 당장 압수수색 영장까지 들고 왔을 리 만무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철수하죠. 강경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건 알고 계시죠? 영장 발부받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협조해 주셔야 할 겁니다. 강경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태석을 한번 쏘아보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빌라 밖에서 묵직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엔진 소리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후, 후. 그제야 태석이 벽에 기대며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잔뜩 들어갔던 어깨에 힘이 풀리며 축 처졌고 긴장이 풀린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습니다. 태석은 난간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302호 현관문 도어락을 훑었습니다. 영수는 202호 현관문에 기대선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안도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던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김태석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막는 거야? 경찰이 윗집에 들어가는 걸 목숨 걸고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웃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윗집이 비어 있다는 걸 확신해서? 영순의 가슴 속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의심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죠. 어젯밤 천장에서 떨어지던 붉은 핏물과 남편의 손톱 밑에 낀 검은 때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 14일 경찰서 조사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수술실처럼 차갑고 창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경희는 미간을 좁힌 채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 더미를 뒤적거리고 있었죠. 그것은 실종된 302호 여자 김미숙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김미숙 이 여자 아주 인생이 지뢰밭이었구만. 강경희가 혀를 차며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미숙은 여러 남성과 복잡한 금전 문제로 얽혀 있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 욕설이 오가는 문자가 빼곡했죠. 강경희가 증거물로 확보된 김미숙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돈이 급하다니까. 당장 내일까지 안 막으면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다고. 스피커를 타고 김미숙의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곧이어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그는 아주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돈 맡겨놨어? 뭐, 오빠가 갚는다고 했잖아. 오빠 때문에 내가 빚내서 투자했다가 이 꼴이 된 거잖아. 시끄러워. 한 번만 더 전화질하면 가만 안 둔다. 뚝. 통화가 끊기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그 남자의 이름이 그저 오빠라고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반장님, 이 오빠라는 놈 번호 조회를 해봤는데 대포폰입니다. 신원 파악이 쉽지 않겠는데요. 옆에 있던 젊은 형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강경희는 서류를 덮으며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돈 문제에 치정까지 얽혀 있다라 냄새가 나 아주 구린내가 진동을 해. 같은 시각 202호 욕실에서는 세탁기가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웅웅 웅웅 탈수통이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욕실 벽을 울렸습니다. 영수는 쭈그리고 앉아 세탁기에서 빨래를 하나씩 꺼내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태석이 몰래 입고 나갔던 축축하게 젖은 바지를 집어든 순간 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죠. 이 양반은 뭘 또 주머니에 넣고 빨았어. 영수는 투덜거리며 젖은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작고 단단하며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가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그것은 큐빅이 박힌 귀걸이였습니다. 욕실 조명을 받아 짤랑거리며 빛나는 꽤 화려한 디자인의 귀걸이였죠. 영순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 귀걸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윗집 여자 거잖아. 김미숙이 늘 하고 다니던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귓불에서 달랑거리며 빛나던 바로 그 귀걸이였습니다. 영순의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당신 주머니에 있는 거야? 영순의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졌습니다. 남편과 윗집 여자 김미숙. 며칠 전 밤 땀범벅이 되어 사색이 된 얼굴로 돌아온 태석. 경찰이 윗집 문을 열려고 하자 짐승처럼 막아서던 모습.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던 붉은 핏물과 독한 락스 냄새. 설마 아니지? 여보, 당신 아니지? 영수는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과 공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윗집 여자와 무슨 사이였던 걸까요? 혹시 돈 문제로 아니면 치정으로 다툼이 있었고 그날 밤 우발적으로. 영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퍽퍽 내리쳤습니다. 후. 한편 경찰서 유치장 입구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나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남자가 형사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고성을 지르며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미숙의 전 남자친구이자 헤어진 뒤에도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혀온 스토킹 전력이 있는 최만식 씨였습니다. 최만식 씨, 얌전히 좀 합시다.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 그날 김미숙 씨 집 앞에 갔다고. 강경희가 팔짱을 낀 채 최 씨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최 씨가 억울하다는 듯 바닥을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어요. 진짜라고요. 내가 그 여자를 죽이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당신 전적을 봐. 스토킹에 협박까지 했으면서 우리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아, 진짜 억울하네. CCTV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야.
강경희가 턱짓하자 젊은 형사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빌라 입구와 골목길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 최만식은 김미숙의 집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몇 번 문을 두드린 뒤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무른 시간은 고작 5분 남짓. 무언가 일을 저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반장님,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사건 추정 시각에 이 친구는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있었네요. 수사망이 최 씨에게 쏠렸으나 명백한 증거 앞의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강경희는 허탈한 표정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젠장, 그럼 다시 미궁이네. 그날 밤 202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영수는 태석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죠. 새벽 2시 밖에서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영순이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이불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석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 센서 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소리가 나지 않는 슬리퍼를 신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복도 끝 계단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내밀어 보니 태석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등을 구부린 채 3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02호 쪽으로 말이죠. 영수는 숨을 죽이고 계단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태석이 302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무언가 노란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 종이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붓으로? 그는 종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신경질적으로 구겨서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태석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볼일이 끝났는지 태석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재빨리 몸을 돌려 202호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 씻고 올게. 태석이 수건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영수는 거실 의자에 걸린 태석의 바지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 그가 입었던 그 바지였습니다. 영순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스락. 손끝에 구겨진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것은 수도 사업소 검침원이 남기고 간 부재중 방문증 겸 경고장이었습니다. 붉은색 유성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영순의 눈을 찔러왔습니다. 수도 사용량 급증, 장기간 계량기 작동 중, 내부 누수 및 파열 강력 의심, 긴급 확인 요망. 영순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머리카락이 쭉 뼈섰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수도 계량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니요. 그건 302호 안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누군가 물을 틀어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을 왜 틀어놓은 거지? 불길한 상상이 영순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계속 씻어내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태석의 샤워 소리가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메모지를 다시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새벽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무심한 한마디가 수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경희가 탐문수사차 편의점에 들러
김미숙의 사진을 보여주자 알바생이 껌을 씹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02호요? 그 집 배달 계속 갔는데요. 뭐라고요? 그 집 사람이 실종됐는데 배달을 시켰다고? 강경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알바생은 경찰의 반응에 당황한 듯 자세를 고쳐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엊그제도 야식 배달 갔거든요. 앱으로 주문 들어왔길래 갔는데. 직접 얼굴을 봤습니까? 아니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벨 누르면 문 앞에 두고 가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문 열지 말고 그냥 가라고요. 목소리는 여자였습니까? 아니요, 남자였어요. 좀 쉰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남자가 확실해요. 사건은 순식간에 급반전되었습니다. 단순 실종이나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302호 밀실에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숨어 지내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다는 뜻이었죠. 강경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범인이 아직 그 안에 있어. 당장 출동해. 같은 시각 202호 현관에서는 태석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자세로 운동화 끈을 매고 있었죠. 어디 가요, 이 새벽에? 영순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태석은 흠칫 놀라더니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속이 너무 쓰려서 약 좀 사오려고. 편의점 다녀올게. 약은 서랍에 있잖아요. 그걸로는 안 들어. 바람도 좀 쐬고 올 테니까 먼저 자. 태석은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며칠 전 태석이 발라놓은 하얀 실리콘 위로 이제는 누런 고름 같은 얼룩이 희미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결심한 듯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확인해야겠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영수는 태석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가지런히 개어놓은 양말과 속옷들을 헤집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섬유의 감촉 사이로 이질적이고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영순이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열쇠였습니다. 평소 집주인이 비상시에 쓰라고 소화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302호의 스페어키였죠.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빌라에서 태석뿐이었고 그가 몰래 챙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하. 영순의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편이 윗집 열쇠를 속옷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을까요? 영수는 열쇠를 꽉 쥐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난간을 잡고 겨우 몸을 끌어올렸죠. 302호 현관 앞. 문에는 어제 태석이 떼어낸 탓에 아무런 메모지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복도에서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도어락 밑 비상 구멍에 꽂아 넣었습니다. 철컥. 굳게 잠겨있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기익.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훅 밀려왔습니다. 영수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라벤더 향의 진한 방향제 냄새가 깔려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끔찍한 냄새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부패하고 썩어가는 냄새였습니다. 생선이 썩는 것 같기도 하고 하수구가 역류한 것 같기도 한 구역질이 치미는 냄새였죠. 영수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순의 시선이 욕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욕실 문 사방 테두리가 초록색 청테이프로 꼼꼼하게 아주 빈틈없이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의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 혹은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 말이죠. 영순의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 욕실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붉은 얼룩, 락스 냄새, 그리고 이 썩는 냄새. 영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다 문득 반대편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TV 불빛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작게 웅얼거리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있어? 영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확인해야 한다는 호기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발은 이미 안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흥건한 땀을 옷에 문질러 닦고 영순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방문을 열자마자 쓰레기장 같은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 과자 봉투, 빈 음료수 캔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악취는 거실보다 이곳이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으악, 오지 마.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영순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남자가 초점이 풀린 눈으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민수였습니다. 3년 전 인터넷 도박에 빠져 사채 빚을 지고 집을 나갔던 아들. 연락이 끊겨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가슴에 묻었던 아들 민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수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헬쑥했고 수염은 깎지 않아 덥수룩했으며 머리카락은 떡이 져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몸을 떨며 품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김미숙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민수야? 너야? 영순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방 구석에는 노란 액체가 담긴 1.5리터 페트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해 병에다 소변을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욕실이 청테이프로 막혀 있었기 때문이겠죠. 세상에, 민수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영순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품에 안은 명품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몰라, 나도 모른다고. 엄마가 여길 어떻게. 그때 민수의 시선이 영순의 어깨 너머를 향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 아빠. 민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에 영순이 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방 입구 어둠 속에 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약국에 간다던 태석의 손에는 약봉지 대신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에게 줄 음식과 생필품이었겠죠. 태석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세 사람의 숨소리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웃음소리만이 악취나는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202호 거실 천장에 붉은 얼룩, 302호 욕실에 청테이프, 그리고 김미숙의 가방을 든 아지.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며 영순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석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영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영순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비틀거리다 벽에 쿵 하고 부딪혔죠. 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에게 달려가 그 더러운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나가. 당장 나가. 태석이 핏발선 눈으로 영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듯 민수의 등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괜찮아, 아빠 왔어. 아빠가 다 해결할게. 민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영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엄마를 보는 눈빛이라기엔 그 안에 슬픔도 반가움도 없는 텅 빈 유리구슬 같았습니다. 영수는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후, 이게 다 무슨... 머릿속이 믹서기에 갈린 듯 뒤죽박죽이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말해. 왜 민수가 여기 있어? 영순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윗집 여자 김미숙은 어디 갔어? 이 쓰레기통 같은 방에서 둘이 뭐 하는 거야? 태석이 민수의 귀를 막아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제발 그냥 내려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몰라도 되다니. 내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남의 집에 숨어 있는데 애미가 몰라도 돼? 영순이 악을 쓰며 다가갔지만 태석의 완강한 몸짓에 가로막혔습니다. 영순의 시선이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는 욕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 문은 왜 막아놨어?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렸죠. 대답해. 저 안에 그 여자 있지? 그렇지? 영순이 태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민수가 아버지 등 뒤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체념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닷새 전밤이야. 태석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몽둥이 들고 올라왔잖아. 영순의 뇌리에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와 화장실에서 하염없이 몸을 씻어내던 땀과 공포에 절어있던 남편의 모습이 말이죠. 문이 열려 있더라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태석의 목소리가 뚝 끊겼고 그의 목젖이 크게 울렁거렸습니다. 민수가 있었어. 거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 영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아 발등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는지 피가 흥건했어. 뭐라고? 민수 말로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여자가 뺨을 때려서 홧김에 밀었대. 그런데 재수없게 모서리에. 태석이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영순의 다리에서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그녀는 벽을 타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안 하고 뭐 했어? 어떻게 신고를 해? 민수가 내 아들이 그랬는데 전과자 만들 수는 없잖아. 태석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멍한 표정으로 닫힌 욕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저 안에 있는 거야? 없앨 수가 없었어. 태석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어서 욕실로 끌고 가서
배숙으로 흘려보내려고 락스랑 약품을 부었는데 배관이 낡아서 막혀버린 거야. 그러다 관이 터져서 아래층으로 새기 시작했어. 순간 영순의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천장에 붉은 얼룩, 식탁보 위로 뚝뚝 떨어지던 핏빛 물방울, 독한 락스 냄새와 섞여 있던 비릿한 쇠 냄새. 그것이 녹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우. 영수는 참을 수 없는 구역질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이 닦아내려 했던 그 붉은 액체가 무엇이었는지 깨닫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을. 영순의 어깨가 부서질 듯 들썩였습니다. 태석이 민수를 품에 안은 채 무릎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잘못 없어. 그 여자가 먼저 민수를 자극했어. 이건 사고야. 우발적인 사고라고. 사고?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게 사고야? 영순이 고개를 들어 태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눈가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 숨어있던 민수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참회라도 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죄책감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루하고 짜증난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나 배고파. 영순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아빠 나 밥 먹고 싶다고. 컵라면은 이제 질려서 못 먹겠어. 고기 없어? 민수가 태석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칭얼거렸습니다. 방금 부모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절규하고 있는데 그는 오직 자신의 허기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기이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내 아들인가? 내가 배 아파 낳은 착하고 순했던 그 아이가 맞는가? 눈앞에 있는 건 괴물이었습니다. 태석이 영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 밤에 다 처리할게. 비 오면 몰래 민수 빼돌리고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이거 나. 당신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마지막으로 눈 감아줘. 민수 감옥 보낼 수는 없잖아. 내 새끼야, 우리 새끼라고. 태석의 눈에 굵은 눈물이 고여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뒤틀린 집착이었습니다. 영수는 태석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태석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잉. 빌라 밖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화들짝 놀라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틀 사이로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가며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야. 쿵, 쿵, 쿵. 곧이어 복도 계단을 급하게 올라오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마치 심장을 짓밟는 듯 점점 크게 울렸습니다. 쾅, 쾅, 쾅. 302호 현관문이 부서져라 흔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인기척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문 여세요. 강경희의 우렁찬 목소리가 방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겁을 집어먹고 옷장 구석으로 기어들어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나 잡혀가는 거야? 배수관 누수 및 오염 물질 확인차 영장 발부받았습니다. 당장 문 안 열면 강제 개방합니다. 문 밖에서 다시 한번 경고가 날아들었습니다. 태석이 후들거리는 다리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영순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태석이 낮게 아주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무너진 부정 앞에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302호 현관문이 힘없이 뜯겨나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사이로 강경희와 형사들이 썰물처럼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태석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두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했소. 내가 김미숙을 죽였소. 태석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나와 좁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형사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다 내가 한 짓이야. 내가 말다툼 끝에 홧김에 밀어버렸어. 시체도 내가 처리하려고 했고. 하지만 강경희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한 태석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지나쳤습니다. 강경희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청테이프로 흉물스럽게 밀봉된 욕실 문 앞이었습니다. 반장님,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젊은 형사가 코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강경희는 잠시 그 기괴한 문을 올려다보더니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열어. 네. 젊은 형사가 문틈을 막고 있던 청테이프 끝을 잡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찌익, 찌익. 날카로운 마찰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겹겹이 붙어 있던 테이프가 뜯겨나가자 문이 덜컥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봉인되어 있던 지옥의 악취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욱! 뒤따르던 형사들이 반사적으로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위가 약한 순경 하나는 아예 고개를 돌리고 헛구역질을 해댔죠. 욕실 바닥은 이미 배수구가 역류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붉게 변해버린 오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그 속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끔찍한 부산물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강경희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태석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자백하셨죠? 본인이 김미숙 씨 목숨을 끊었다고. 그렇소. 내가 죽였소. 어서 나를 잡아가시오. 태석이 덜덜 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수갑을 채워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강경희는 피식, 비소 섞인 웃음을 흘리며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연기 그만하시죠. 박태석 씨. 뭐요? 사건 당일 밤 11시 당신은 이 빌라 경비실 앞에 있었습니다. 강경희가 수첩을 탁 덮으며 태석을 쏘아보았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경비실 앞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줄담배를 피우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거리는 모습이 말입니다. 그건 그 시각 바로 이 302호에서는 쿵 하는 굉음이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기록이랑 시간이 정확히 일치해요. 강경희가 태석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당신 알리바이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에 범행 현장에 없었어요. 태석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짓 자백으로 아들을 지키려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강경희의 매서운 눈빛이 굳게 닫힌 안방 문을 향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죠. 저 안에 쥐새끼처럼 숨어 있는 사람. 아니야. 민수는 아니야.
태석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경희가 형사들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나오라고 해. 형사 2명이 곤봉을 들고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찰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으니 나오세요. 형사가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쾅, 쾅, 쾅. 문 안 열면 부숩니다. 하나, 둘.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드르륵 하고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장님, 도주합니다. 뚫어. 쾅. 형사의 발길질 한 번에 낡은 방문이 맥없이 부서졌습니다. 형사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민수는 이미 창문 밖으로 몸을 반쯤 빼고 있었습니다. 그는 3층 높이의 난간을 붙잡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죠. 으악,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민수가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그의 손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수의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순이 짐승 같은 속도로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도 없는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안 돼. 영수는 창틀에 몸을 걸치고 떨어지려는 민수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살려줘. 엄마, 살려줘. 민수의 묵직한 체중이 영순의 팔과 어깨를 그대로 짓눌렀습니다. 어깨 관절이 빠질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놓지 마. 민수야, 꽉 잡아야 해. 엄마, 나 죽기 싫어. 으앙. 민수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순의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빨리 끌어올려. 뒤따라온 형사들이 영순을 밀치고 민수의 양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장정 셋이 힘을 쓰자 민수의 몸이 짐짝처럼 창문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쿵! 민수가 바닥에 나뒹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잡혔다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죠. 강경희가 뚜벅뚜벅 걸어와 민수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운동신경이 둔하시네. 거기서 뛰어내릴 생각을 다하고 강경희의 시선이 민수의 오른쪽 옷소매에 머물렀습니다. 며칠째 갈아입지 않아 찌든 때가 낀 후드티 소매 끝에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김치 국물은 아닌 것 같은데. 강경희가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민수의 소매를 획 걷어 올렸습니다. 소매 안쪽 시보리 틈새에 손톱만 한 크기의 말라비틀어진 살점이 붙어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튀었던 혈흔과 조직이 옷주름 사이에 끼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빙고. 결정적인 증거 확보했네. 강경희가 싸늘하게 웃으며 형사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민수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을 김미숙 씨에 대한 상해치사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이 읊어지는 동안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듯 고개를 마구 저어댔죠. 아니야. 이거 난 몰라. 곧이어 태석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박태석 씨, 당신도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축 처진 어깨가 더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민수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아빠가 시킨 거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민수의 외침에 형사들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나는 무서워서 신고하자고 했는데 아빠가 막았어. 아빠가 시체도 치우고 다 뒤집어 쓰겠다고 했다고. 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을 감싸주려던 아버지를 가차없이 팔아넘기는 비명. 그것은 부모의 희생을 짓밟는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끌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태석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배신감보다는 그렇게 키운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뒤섞인 통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아수라장이 마치 남의 일인 양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잡음, 형사들의 고함, 아들의 비명, 남편의 울음소리,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괜찮으세요? 젊은 형사가 다가와 비틀거리는 영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순의 시야가 핑 도는가 싶더니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이 수직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이, 여기 구급차 불러. 다급한 외침을 뒤로 한 채 하얀 방역복을 입은 감식 반원들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뜯어내고 문제가 된 배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되어 낡고 부식된 주철관, 그 중간이 삭아서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 틈으로 윗집에서 흘러내린 붉고 끈적한 액체가 끊임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202호 영순의 식탁 위, 그 평화롭던 저녁 식탁 위로 말이죠. 제공된 플롯을 모두 집필 완료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경찰청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냉철한 인상의 프로파일러가 민수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서는 녹음기의 빨간 불빛만이 깜빡거리며 민수의 흔들리는 동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봅시다. 피해자 김미숙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어뜯어 너덜너덜해진 손톱을 다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3년 전이에요. 유흥업소에서 만났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박 때문에 사채를 좀 썼거든요. 빚쟁이들 찾아오고 집에서는 쫓겨나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미숙 씨가 본인을 걷어줬습니까? 네. 누나가 자기 집 비어있는 방 있다고 와서 살라고 했어요. 민수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진짜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데 관계가 왜 틀어졌습니까? 그 질문에 민수의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철부지 아이 같았습니다. 점점 사람을 개무시하잖아요. 나한테 소리 지르고 밥 벌어지라고 욕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맨날 쓰레기라고 했어요. 찌질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가 뒤지라고 욕했다고요. 프로파일러는 감정 동요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으셨습니까? 참았죠. 당장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민수가 손톱을 더 세게 뜯어내자
손톱 밑에서 기어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상황을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녹음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기계음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누나가 또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질렀어요. 한참 만에 입을 뗀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보고 너희 부모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했어요. 민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나 무시하는 건 참아도 우리 엄마 아빠 욕하는 건 못 참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탁자 위에 무슨 크리스털 장식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집어들었어요. 민수의 손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쥐는 신용을 하며 떨렸습니다. 그냥 휘둘렀어요. 딱 한 번.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나가 퍽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민수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당시의 공포를 회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숨도 안 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연락했습니까? 아빠한테 전화했죠. 당연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다 해결해 주니까. 늘 그랬으니까 아빠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요. 프로파일러가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민수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가 올라왔을 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가 시신을 훼손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요.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오더니 피 흘리는 누나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민수가 아무렇지 않게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러더니 나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아빠가 다 처리할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방에서 뭘 했습니까? 안 봤어요. 무서워서 방문 잠그고 이어폰 끼고 게임했어요. 랭킹전이라 중요한 판이었거든요. 민수의 말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죠. 소리는 좀 들렸어요. 화장실에서 물 콸콸 흐르는 소리랑 뭔가 쓱쓱 갈리는 소리 같은 거. 민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신경 안 썼어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프로파일러는 민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어디에서도 죄책감이나 참회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부모라는 거대한 숙주에 기생하며 살아온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한편 조사실 밖 복도 의자에는 영순이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수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그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천장에서 흘러내려 식탁보를 적시던 그 붉은 물은 그 끔찍한 합작품의 결과였습니다. 영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민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수, 기죽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도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도 태석은 늘 돈으로, 힘으로 막아줬습니다. 영순 역시 묵인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내 새끼니까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 빗나간 사랑이 결국 괴물을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영순의 어깨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들썩였습니다. 그때 조사실 안쪽 또 다른 방에서 태석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형사님, 내 아들은 심신미약 상태였소.
그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학대를 받았단 말이요. 태석이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고야. 감형해줘야 하는 거 아니오? 애가 뭘 알고 그랬겠소? 조사하던 형사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죄보다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발악하는 태석의 모습은 비뚤어진 부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죠. 영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복도 벽에 힘겹게 기대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품 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202호 식탁 위에 깔려있던 하얀 레이스 식탁보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천이 선명하게 번져 있는 붉은 얼룩. 아, 영수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붉은 얼룩이 단순히 녹물이 아니었음을, 억울하게 죽은 이의 피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평생 아들을 감싸고 돌았던 업보가 되어 돌아온 붉은 눈물이었습니다. 영수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 무겁고 습한 한숨이 텅 빈 경찰서 복도에 길게 아주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제공된 플롯을 모두 집필 완료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잔인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민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혔습니다. 공범이자 증거인멸을 주도했던 태석은 병보석으로 잠시 풀려났지만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는 지금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음 섞인 숨을 힘겹게 내쉬며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직 영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역시 40년을 살아온 그 빌라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여름날의 햇살보다 더 따갑게 그녀를 찔러왔으니까요. 저 집 이래 아들이 사람 죽이고 남편이 토막낸 그 집,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등 뒤에서는 어김없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영수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늙어갔던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지만 이제는 지옥과 다름없었죠. 드디어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짐을 모두 빼내고 나자 202호 거실은 휑하니 비어버렸습니다. 영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후, 한숨을 내쉬자 발소리가 텅 빈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가구가 빠진 벽면에는 빛바랜 벽지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고 창문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를 비추고 있었죠.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제의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얼룩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도배를 새로 했는데도 시멘트 깊숙이 베어버린 핏물은 기어이 새 벽지를 뚫고 누렇게 변색된 채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죄의 흔적처럼 말입니다. 영수는 그 끈질긴 얼룩을 바라보며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식탁보 위로 툭툭 떨어지던 붉은 물방울과 코끝을 스치던 비릿한 쇠냄새를요. 자식이 남긴 죄의 무게는 부모가 죽어서도 지울 수 없는 거구나.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짐 다 빠졌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요란한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50대 여자는 눈치 없이 밝은 목소리로 거실을 휘휘 둘러보았죠. 어머, 짐 빼니까 집이 훨씬 넓어 보이네. 도배만 새로 싹 하면 완전 새집 같겠어요. 걱정 마세요. 중개인이 영순의 등을 팡팡 두드리며 떠들썩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재개발 소문 때문에
전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들어오겠다는 사람 줄을 섰으니까 금방 나갈 거예요. 보증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영순에게는 그 말들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간 집인데 누군가는 또 여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아가겠죠. 사모님, 제 말 들으세요? 아, 네, 네. 영순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쇠는 저한테 주고 가세요. 뒷마무리랑 청소는 제가 알아서 입주자랑 맞출게요. 영수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중개인에게 건넸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열쇠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영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중개인은 이미 머릿속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베란다 창문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공간, 그 적막 속에서 영순의 시선이 다시 한번 천장에 머물렀습니다. 문득 1년 전 층간소음 때문에 빗자루를 들고 천장을 쾅쾅 쳐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수가 바로 저 위에 있었는데 자신이 악을 쓰며 천장을 두들길 때 아들은 바로 그 위에서 숨죽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났던 빗자루 소리가 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엄마가 구하러 온다는 신호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옥죄어 오는 심판의 소리로 들렸을까요? 부질없다. 다 부질없는 짓이야.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쿵! 영순의 발이 바닥에 본드라도 붙은 듯 딱 멈췄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베란다 쪽에 있었고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창문이 흔들린 걸까요? 아니면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을까요? 쿵! 또다시 들렸습니다. 분명히 천장 쪽에서 1년 전 그날 밤처럼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기익, 쾅! 현관문이 닫히며 202호는 다시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수는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가 빌라 입구를 지나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지친 발자국 소리가 좁은 골목길의 메아리처럼 울리다 점점 멀어지고 이내 작아져 사라졌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빈집. 열린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 없는 창틀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천장에 남겨진 누런 핏빛 얼룩 위로 무심한 오후의 햇살만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붉은 눈물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